자, 이어서 로마 제국의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경제적 이유가 어, 또 중요하니까. 로마의 경제는 뭐 일단 뭐 제국의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 정복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 정복지에서 걷어들이는 여러 가지 전리품들, 그리고 영토, 그리고 노예, 이런 것들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어떤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춘 다음에는 이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통치 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어 이제 뭐 무역이, 그 안에서 이제 교역이 활발하게 발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를 좀 살펴보면 로마 황제들의 얼굴을 새겨놓은 이제 화폐,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확실한 이제 교환 수단이, 제국이 원체 넓으니까 그 어떤 곳으로 제국 내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금화와 은화는 통용이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제국 영토 내에서의 교역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역적 분업도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로마의 그 시민들한테 무료로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집트나 이런 곳에 있는 곡물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빵을 배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이집트 같이 천혜의 옥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량과 그 가격을 이탈리아의 소작농들이 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곡물을 재배하기보다는 약간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나 포도,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포도, 이런 것들을 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예,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탈리아산 와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탈리아의 포도를 많이 농사 짓고 올리브도 농사 많이 짓죠. 그게 이제 그 지역을 단순하게 이제 곡물, 밀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기에는 이집트의 값싸고 질 좋은 곡물에 쫓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배우는 어떤 국제 분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의 농업을 이어서 좀 살펴보면, 초기에는 노예들이 이제 많이 붙잡혀서 이제 영토 내로 들어올 때는 노예를 일을 시켜서 운영하는 대규모 장원이라고 해야 되나, 경지, 뭐 집단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라티푼디움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바뀌게 되는 게 농노제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 제국의 쇠락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지역의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이때는 뭐 이 시기에 무슨 농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혁신적인 농사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농사는 사람의 인력을 갈아 넣는 건데, 어느 한쪽은 엄청나게 넓은 땅에 뭐 노예를 써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떤 지역은 조그만 지역에 자기 혼자 그 지역 그 땅의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비, 그 어떤 이 어떤 그 생산력과 생산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죠. 경쟁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러한 그 어, 소규모의 그 지주들이 자신의 어떤 농토를 영향력 있는 당사자들한테 이제 주고 그 대가를 얻고 하는 뭐 그런 형식의 이제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유민인데, 그 토지에 예속되는,
그러한 농노제가 결과적으로 농노가 된 거죠. 그런 형식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농업이 좀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로마의 강업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제국이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여러 산지에서부터 뭐 어떤 기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 구리, 이런 납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이었고, 이러한 대내 대외 무역을 주로 많이 한 게 이제 시리아, 아라비아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무역도 뭐 이번 시간 내도록 그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인도와 중국으로 장거리 무역을 했습니다. 인도와의 무역에는 인도의 어떤 계절풍적인 특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인도의 어떤 서해안 이쪽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유리라든지 구리라든지 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그리고 후추나 유양, 그리고 염료, 상아, 계피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했어요. 향신료와 사치품들이었죠. 그리고 중국하고의 무역은 뭐 직접적으로 로마와 중국이 뭐 사신이 오고 가고 했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긴 한데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인도 지역을 중계지로 해가지고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로마 제국이 뭐 달이 차면 기우듯이 로마 제국에도 이제 쇠락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성장을 하는 데는 진짜 초창기에는 정복 전쟁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경기가 좋았죠. 근데 이 성장이 한계에 이르는 순간부터 이제 쇠퇴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권력 다툼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 235년, 그러니까 이 한 200년간 정치 체제가 되게 안정적이었다가 서기 235년부터 284년간 약 50년 동안 26명의 군인 황제가 즉위하고 암살되고 하는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귀족들은 엄청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그러다 보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민들도 그러면 뭐 불행했느냐? 로마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들한테 무료로 빵을 나눠주었고, 또 검투사 경기와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사회가 뭐라고 해야 되나, 향락에 젖었다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건국 초기에 그 사회 지도층들이 종군을 하면서 스키피오나 이런 스키피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들은 사라졌고, 군단병들의 어떤 자질이나 자원 자체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그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군사력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어 드릴 수 있는 전리품이 엄청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부가 크게 증대되는데,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할 만큼의 좋은 지역도 이제 없어졌고, 우리가 앞서 로마 제국의 채도 판도를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이야 여기 이런 독일이나 이런 데가 되게
잘 사는 지역이고 뭐 이렇지만 이때는 여기 다 뭐 서기 200년 이럴 때는 여기 다 숲이거든요. 뭐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뭐 문명화된 뭐 어떤 고도의 문명을 갖춘 뭐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요인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국경이 계속 넓어지면 더 먼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돈이 들어요. 그것도 유지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팽창의 한계가 온 거죠.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다가 빵 터지잖아요. 그 어느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더 이상 팽창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팽창된 거 이미 팽창된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지역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배치해야 되는 군대 그리고 무료로 나눠주는 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극심한 재정 적자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외세의 침략이나 외부의 그러니까 이제 그 변방의 반란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하거나 배치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 넓어진 국경선과 넓어진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한 군대를 배치를 해야 되고 그뭐 급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급이라든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로마가 초창기의 도시국가일 때는 그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유효한 정책이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뭐 10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제국이 극심한 재정 적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는 기본적으로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금화와 은화에 약간 다른 물질들을 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함량을 낮추는 거예요. 금과 은의 함량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화폐의 액면가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가 있는데 그 100의 가치에 나타내는 금화가 있어요. 여기에 금이 예를 들어서 100에 이게 액면가가 100이라고 치면 여기 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g 들어간다고 칩시다. 근데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생산되는 금화의 그 함량되는 이 금을 한 15로 줄이는 거예요. 액면가는 100인데. 그러면 이제 국가가 야 이거 금 함량 반으로 줄였지만 100이야? 라고 강제하면 그게 뭐 강제는 될 수 있겠지. 근데 상인과 상인 사이에서의 어떤 신용이나 거래는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금화, 은화가 사용되었던 그 주화의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그 안에 그 화폐에 있는 함량이 되어 있는 금과 은이 곧 그 화폐의 경제적 가치였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액면가는 100이지만 요거 하는 거죠, 상인들이. 예전에는 금의 함량이 30이지만 지금은 금의 함량이 15로 줄었기 때문에 두 개를 내놔라. 두 개를 내놓으면 15, 15. 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액면가는 100인데 금화의 함량이 낮아지는 바람에 옛날에는 물건을 이 100의 가치가 있는 금화 하나로 살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금화를 두 개를 줘야 됐고 액면가가 그럼 어떻게 되죠? 200이 되죠. 이 액면가를 200을 줘야 물건을 살 수 있는. 제국이 아무리 액면가는 그대로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금화의 함량이 낮아지면서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생겨나게 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화를 만들어서 뿌릴 테니까. 예전에는 100의 가치를 위해서 금을 30g을 쓰던 거를 15g씩 쓰면 그 남은 차익만큼 이제 국가의 수익으로 오는 거죠. 그건 되지만 이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금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 세금을 견디다 못해 여러 속주들 식민지들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급기야는 서기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아예 물가를 국가의 명령으로 동결. 참 이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몰지식한 황제인데 폭군이죠, 폭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이런 난맥상에 빠져서 결국에는 뭐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제국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이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가 옮겨가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의 부나 이런 것들이 다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수업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거나 어떤 수요에 비해서 상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적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한 국가가 망하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을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러냐, 그 국가의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귀족층의 재산 축적이 심하다든지, 그리고 왕실의 어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비를 동원을 한다든지 할 때 오늘날의 어떤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 뭐 그렇죠.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이외에 뭐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그 준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 뭐 엔화나 유로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 정도 외에는 자국의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의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내가 햄버거를 사 먹는데 5,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4,000원,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명목 화폐와 그러니까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상의 가치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로마의 어떤 그 금화나의 함량을 줄이는 사태하고 직결이 되는데, 예전에 내가 햄버거를 사 먹을 때 5,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10,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날에 햄버거를 5,0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이제는 10,000원 주고 사 먹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분노 안 할 국민들이 있는가? 물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는 점차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매년 뭐 1%에서 3%뭐 이렇게 상승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짜장면 한 그릇에 뭐 1,000원, 2,000원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요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싸게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과자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500원 뭐 이런 돈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는 뭐 마트 가서 과자 하나 집으면 2,000원, 3,000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확 이제
체감적으로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이제 폭동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교체되고 국가가 멸망하고 이런 원인이 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반대의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디플레이션이고, 뭐 경기가 침체되거나 할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진짜 우리 현재 2022년 한국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이제 뭐 거시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에 따라 생각이 다를 뿐이라서 제가 뭐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물가가 상승하는데 무슨 차이냐? 인플레이션은 이게 호황기에 초기에 어떤 쉽게 말하면 수요가 폭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그 시중에 어떤 무슨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 맞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거를 이제 잘 관리하면 이제 경제 성장이 쭉 가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하락하고 반대로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 이제 안토니 니아누스인데, 이게 로마 시대에는 뭐 다나리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금화 은하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금화 은하의 함량, 그리고 금화 은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동으로 만든 동전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교환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화폐가 종류가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안토니나우스라는 뭐 화폐인데, 이게 정확하게로 데나리우스라는 은하의 뭐 2배의 가치를 가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 주기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예요? 함량이 딱 봐도, 여러분들의 눈에 봐도 뭔가 이게 여기는 좀 은하 같았는데 이렇게 가면서 크기도 줄어들고 뭔가 색깔도 이게 은하인가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죠. 여기 보세요. 5%.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 은하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이런 식으로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가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명목상의 가치는 이거나 동일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사실 뭐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애덤 스미스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케인즈가 있었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누군가가 경고하거나 예측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자, 그래서 2, 3세기부터 이런 어떤 경제적 이유, 그리고 이제 의료 체계가 오늘날 같이 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에 아마 이 코비드 19 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바이러스를 추적하거나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뭐 백신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희생되시고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현대 의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뭐 역병이 돌면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테니까,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감소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영토가 넓다 보니 여러 민족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태가 겹치면서 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오죽하면 항제를 한 제국 안에 4명씩이나 두겠어요. 여기 결국에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농민들이 뭐 어떤 이런 자신들의
그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나 이 치안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유력자들한테 자신의 땅을 넘겨주고 대신 사용권을 받아서 그들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할 중세의 농노제로 그 영지 그 땅에 사람이 기속되는 그런 형태로 서서히 중산층이 이제 몰락해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천도가 결국에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 거죠.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공교롭게 훈족의 이동에 밀린 게르만족들이 대거 로마 제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면서, 원래는 로마의 국경이란 게 게르만족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단을 배치했는데, 로마의 국경으로 게르만족들이 유입이 되면서 로마의 국경을 게르만족이 지키는, 왜냐면 게르만족을 이제 용병으로 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의 용병대장, 게르만인 용병대장인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그나마 뒤에서 얘기할 이 동방하고의 무역이라는 큰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름의 번영을 유지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좀 더 한 1000년 더 버틴 거죠. 1000년 더 버텼죠. 1453년에. 그래서 이 1453년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가 유럽 중세의 유럽의 중세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앞서 뭐 역사를 공부할 때 연도를 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외우는 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그리고 한 가지가 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거. 그거는 하도 관련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외우게 된 거지, 일부러 외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훈족의 이동에 의해서 훈족이 이제 오늘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뭐 흉노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훈족의 지도자가 이제 아틸라, 뭐 이거 관련돼서 뭐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뭐 토타로 아틸라라는 게임도 있고 관련된 영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여기 밀려가지고 이 일대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고트족, 반달족, 부르군투족 이런 거는 게르만족의 일파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오늘날의 북이탈리아 지역에는 롬바르드, 그래서 요 지역을 롬바르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밀라노 이런데. 그리고 이 동고트족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엔 로마를 이제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서고트 왕국, 반달 왕국, 그리고 한 일파 중에 프랑크 왕국이 또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프랑스가 되었고, 그리고 이쪽에 있던 섹슨족, 앵글로족들은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이제 잉글랜드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그런 원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까지 살펴보았고요. 수업을 약간 끊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